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전환기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지원, 실제로 이제 그 제도적인 이행 과정에 더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평화 구축 활동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로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1989년, 그러니까 세계 냉전 체제가 종식된 시기부터 유엔이 지금까지 대략 한 400여 회 정도 그 선거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선거 지원 활동을 하는 주요한 그런 그 도구라고 할까요? 그 방식들은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선거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고 있는가를 외부의 시선에서 다 이제 체크해 나가는 과정, 그런 지원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터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특히나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에서는 이번 선거가 처음인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나 개념적인 문제에서 아직까지 이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제대로 안 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외부 그 지원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들을 또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부 관리들에 대한 트레이닝입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 정부 관리들도 많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어떤 나라들에 가면 실제로 정부에서 행정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관리로 등용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행정이 뭔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 방식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게 목표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하나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상대방이 뭔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에서 나 선거 이제 그만할래. 나 그냥 전쟁 다시 할래.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서 이제 이 선거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결정했던 일부 게릴라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하러 가기만 해봐. 내가 거기 투표소를 아주 폭파시켜 버릴 테니까. 이런 식의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때 최소한의 치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를 국가 내 그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외부 선거 활동은 생각해 볼 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인식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캄보디아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캄보디아는 그 여러분 그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1991년도에 한 10여 년에 걸친 내전이 이제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통해서 종식이 되고요. 그때 이미 1993년도 무렵까지 그 전환기 임시적인 그 평화 정착 과정을 끝내고 1993년도가 되면 그 저기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미 그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중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이 들어와도 좋다는 합의를 이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유엔이 이제 운탁이라고 유엔 트랜지션 오토리티, 유엔 임시 과도 정부, 과도 기구라는 이름이죠. 들어와서 1992년 초부터 선거를 이제 실시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다가 8월 달에 이제 그 선거법을 이제 통과시키고요. 그 이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를, 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 그 선거 제도나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5월 달에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선거를, 전쟁이 끝나고 첫 선거죠. 그게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들, 그 선거 활동을 하는 보토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처음으로 자기가 신분증을 부여받았다고
지금 그 유엔이 발급한 신분증을 들고 지금 사진을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사실은 그 찍은 사진인데 이 당시에 선거 캠페인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 선거가 처음인데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사실은 정당이 자기를 대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정당들은 주로 이 명망가들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우리 정당을 찍어주세요. 라는 식의 선거 캠페인이 많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찍은 그 선거 캠페인, 이거 정당 홍보판인데 이런 식의 선거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마다 이제 그 유엔 그 직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인 그 캄보디아인들의 그 팀이 돼가지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여기 보면 TV 보이시나요? 브라운관에 있는 TV를 들고 가서 비디오로도 이제 상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 5월 달에 그 큰 그 이제 무력 사태 없이 어, 공식적으로는 그, 그 비밀 선거, 보통 선거, 그리고 평등 선거가 자유 선거가 이때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고 그 새로운 정부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성공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캄보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를 치러봤더니 어, 이 푼시팩이라는 지금 여기 나오는 캄보디안 피플스 파티 있죠. 두 번째 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파티가 이 정당이 그때 당시까지 국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일종의 사실상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까지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이 대부분의 정당이었고 이 정당은 자기들이 이번 선거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었던 게 이 푼신팩이라는 정당인데요. 이 정당은 그, 무력도 별 볼 일 없고 그 사람들을 따르던 주민들의 숫자도 뭐 몇몇 명도 채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소규모 그 군대였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정당이 돼서 사실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정당은 뭘 갖고 있었냐? 그 전까지 그 나라의 상징이었던 시하노크 국왕이 사실상 이 정당의 대표였던 겁니다. 국왕 스스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국왕도 그 스스로 거기에 대표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국왕의 아들인 왕자가 이 정당의 대표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우, 다음에 대표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으려고 하면 당연히 임금님 되셔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CPP 캄보디안 피플스 파티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억울하게 된 것이 그 전에 10년 동안 khmer루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막 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투표하라니까 전부 다 옛날 임금님 이 왕자님이 지금 당수로 있는 그 당을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끝났더니 원래 정부였던 나라는 정당은 38.2% 투표를 얻고 아주 보잘것없는 규모의 그러나 이제 왕자가 상징으로 있는 이 당 45.5%의 득표율을 획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당들 원래 전쟁에 참여했던 정당들은 3.8%를 얻고 여기는 원래 이제 푼신팩이랑 같이 있던 정당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갈라지면서 1.4% 정도를 얻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석수로 보면 이 정당이 푼신팩이 일당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 민주주의 절차로 봤을 때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에 이제 크메르루즈가 이때 참여를 안 하기로 하고 회방을 많이 놓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겨우겨우 이제 갈무리를 해서 이제 잘 조율을 해서 큰 소요 사태 없이 선거를 치렀고 그래서 국민 다수가 이 정당을 선택했으니 이제 이 정당이 정부가 돼야 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CPP 이 당시 그때까지 사실상의 총리였던 분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가면 나 이제 이 여기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무력으로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 이제 운탁 그 유엔 그 과도 정부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시 개입을 해서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푼신팩 대표인 그 왕자가 제1총리, First Prime Minister. 이 당의 당수였던 그 전까지 사실상의 총리가 Second Prime Minister로 해서 일종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전에 논의했던 사실상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결국 그 정부를 누가 구성할 것인가는 그 두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그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97년도에 결국 이 캄보디안 피플스 파티의 그 당수이자 그 두 번째 총리였던 사람이 일종의 이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쪽에 있던 그 핵심 당직자들을 다 이제 그 제거하고 이제 유일한 사실상의 그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제 조금 전에 그 강의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현실 사회에 그 피스 프로세스 들어가면 제도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그런 행동 패턴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대응책이 없이는 이게 제대로 제도 자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그런 이제 그 교훈을 얻게 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중에서 선거는 정말 최소한의 요건이지. 아니, 선거했다고 무슨 민주주의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맞는 말씀이죠.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선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는 그거 민주주의 아니야. 그걸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러면 민주화가 됐다.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라는 이제 의문점을 많은 학자들이 가졌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그 많은 이론적인 연구가 정치학에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아담 셰브로스키라는 학자가 그랬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선거를 하기 전에 이미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고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같은 그런 경우들이 보이나요? 이번 투표 해봐야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 뻔히 알아. 어대문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어떤 지도자가 아주 절대적인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게 돼 이런 뜻은 아니고 제도상 누가 된지 뻔한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중국에도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선거를 하기 전에 이미 어떤 후보가 다음에 당선이 될지 그 전국 인문 대표라고 하나요? 거기 당선될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선거합니다. 근데 그 북한의 그 노동당이 그 낙점을 받은 후보가 99점 몇 퍼센트의 지지로 당선이 됐고 뻔히 알잖아요. 그런 경우는 민주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성의 제도화라는 것. 언제든 선거를 할 때 다음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을 제도적으로 그 제도화하는 과정이 꼭 그 민주화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 외에 다른 경쟁 방식을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 서로 선거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를 기약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때 내가 선거 결과 마음에 안 든다. 나 나갈래. 나 이제 그럼 전쟁하지 뭐. 이거는 민주화가 됐다고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본 이제 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 민주주의로 민주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한 선거 제도의 확립 자체만으로는 민주화의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인디케이터로서 작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릴 내용은 행정기관의 개혁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뭔가 그 사회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다 중장기적인 발전, 평화 구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나
라는 이제 그 의문점이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많은 그 유엔 기구들도 그렇고요. 외국 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여러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행동 패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조직 자체의 일종의 개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부 관리들의 커패시티를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트레이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활동들, 특히나 그 각 지역에 그런 서로 지금까지 싸웠던 그 전쟁을 해왔던 그룹들이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서로 그래서 분리가 됐을 때 각 지방정부의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방향들이 크게 보면 많이 지금까지 그 평화구축 과정에서 정치적인 형태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뭐 이 강의 정치적인 부분의 평화구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전제 있죠. 결국은 그 사회가 공고화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민주화를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전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권위주의 하에 전쟁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 독재자 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전쟁을 막 겪고 난 후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어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를 들어줄 의사가 없을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하기 전에 경제 발전부터 해야 돼 라는 이 프로파간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1960년대, 70년대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정치적인 그 아이디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정치적인 그 연구를 보면 크게 이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발전이 바탕이 됐을 때만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사람들은 Human rights are too expensive for poor countries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민주주의냐? 우리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인권 따지게 생겼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되려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뭐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이 기본 바탕이 됐다. 그래서 관계는 경제적인 개발이 민주주의를 추동한다는 그런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방향은 democracy is a requisi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반대로 진짜 경제 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지속적으로 되려면 민주주의 돼야 돼. 왜냐하면 경제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일부 집단이 주도적으로 끈다고 그게 계속 갈 수가 있니? 국민들의 교육도 바탕에 돼야 되고 그 국민들 스스로 그런 경제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서 토대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셜 캐피탈 있잖아요.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마련됐을 때에만 이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사회적인 발전, 그 소셜 캐피탈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민주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인과관계를 역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로 간에 이 상호적인 관계에 있어. 사실 제일 하나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사실은 아이디어라기보단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지라는 것으로 사실 질문을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위주의 국가 혹은 전쟁을 막 겪고 났는데 새로운 정부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도입하고 실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이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후복구 과정 혹은 나라가 가난할 때 민주주의와 관련한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빈곤이 만연해 있고 또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본을 통제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많이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싸워왔던 집단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패 문제도 있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안보적으로도 제대로 이제 안정적인 그 안보 기반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식의 문제를 많이 펴거든요. 근데 오히려 독재 정권의, 아니면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이 이런 면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그럼 우리도 민주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정치 집단들이, 혹은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예로 들고 있는 그 사례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에 그 동아시아의 그런 급격한 경제 발전 후에 민주화를 이루었던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사례로 꼽히는데, 이, 이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었던, 여기 지금 GDP per capita 뭐라고 하죠? 개인당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그 지수로 나타낸 경제 발전의 그래프와 한국의 민주화된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 이론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1960년대 우리나라의 그 임금 수준이 소득 수준이 아주 낮았을 때 이제 권위주의 정부,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00불 넘어갈 무렵에 광주 사태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식의 억압된 그 구조를 지켜볼 수만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난 거고, 그런데 광주 사태가 이제 무력 진압이 되고, 무력 진압된 이후에도 불만은 계속 고조되어 오는데 경제적인 발전도 계속 이제 이게 이루어져 오니까, 이게 1988년, 89년 넘어오면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문민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하는 형태로 지금 지내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사례들을 활용해서 많은 그런 그 권위주의 국가에 있는 정치 이론가들이나 정치가들이 그런 권위주의 거버넌스 자체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가? 라는 질문을 꼭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 세계의 사례를 다 들여다보면 권위주의적인 국가, 독재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룬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 한국이나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의 사례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오히려 독재 국가는 더 많이 부패하게 돼 있고 경제 발전, 경제 몰락을 더욱더 촉발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로버트 무가베의 짐바브웨 사례를 가져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네. 그, 그 마지막에 이 정권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그 한 15년의 기간 동안은 심각한 수준의 그런 경제 불안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칠레의 피노체트 같은 경우도 독재자였지만 그 나라 경제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반대로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화가 추동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사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천안문 사태가 있긴 했습니다만 경제 발전이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민주화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갔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경우도 그러니까 있겠죠. 저도 그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에서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는 또 그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평화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요소로 일직선상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갖췄다고 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사회가 안정적인 평화 체제로의 그 이행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경제적인 발전이 자연스럽게 민주화를 추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국민 다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동해내는가,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민주주의 과정에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사회에 대해서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 시민사회의 그런 그 영양 구축이 그 안에 이제 동시에 그 이행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행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회적 사회적인 영역, 사회 영역에서의 평화 구축에서도 다룰 문제라서요. 오늘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